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선의 중독과 회복의 채널입니다. 어떻게 올 한 해 무사히 잘 보내셨는지요? 정말 2020년은 우리 인류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었던 한 해였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2020년 새해 벽두부터 몰아닥친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확산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 대위기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바이러스의 위협은 우리 인류에게 환경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값비싼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염되지 않은 공기, 물, 그리고 전염병이 없는 세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소중한 요소임을 우리는 올 한 해 정말 위험한 순간순간들을 보내면서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는가 싶군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이 바이러스의 침투를 튼튼하게 방어해 줄 수 있는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 감사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젯밤 제3 경인고속도로 고잔요금소 부근에서 뒤에서 오던 차량에 들이받은 소형차에 불이 붙어 차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2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도로에서는 앞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 처리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붉은 화염이 치솟습니다. 어두운 밤인데도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는 게 선명히 보일 정도입니다. 제3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고잔요금소를 1km가량 앞둔 지점에서 커다란 폭발음이 발생한 건 어젯밤 10시 45분쯤. 변호사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당당하게 운전 제가 했고요. 음주한 거 맞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관찰관에서 나와서 이제 자택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저희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요. 관련 영상 함께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때가 보호관찰관에서 막 나오는 시점인가요? 예, 이때가 조금 전인 이제 오전 8시 50분쯤에 안산 보호관찰소에서 행정 절차, 그러니까 그 보호관찰 신고서 접수 등을 하고 나오는 1시간가량 그 행정 절차를 거치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저 들어갈 때는 저렇게 이제 고개를 숙이거나 뭐 이런 취재진을 바라보는 장면이 없이 바로 곧장 들어갔는데 나오면서는 분위기를 의식한 듯이 잠시 카메라 앞에 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제 자택으로 향하려고 이제 뭐 준비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 안산 보호. 자, 여러분. 2008년 아동을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12년 징역살이를 하고 출소한 조두순이를 알고 계시죠? 지금 그의 출소로 인해서 그의 집이 있는 안산시에서는 시민들의 그 빗발치는 원성을 낳고 있기도 합니다. 그가 그토록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 짧은 형량을 살고 나온 그가 천연덕스럽게 별일 아니라는 듯 호련히 자신의 식구가 살고 있는 안산집으로 되돌아가면서 안산 시민들이 이 발끈하며 잔혹한 성범죄자가 이 다음에 또 어떤 일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면서 농성을 연이어가고 있습니다. 술 취함에 대한 한국 사회와 법문화가 낳은 아찔한 그런 무사한 일의 관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사실 조두순은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 밑에서 불우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고 그 후 성장 과정에서 술과 폭력으로 살인과
온갖 폭행을 일삼으면서 살아왔던 그가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계속해서 한국의 법원은 그의 술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기보다는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단지 술 취함을 심신미약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술 취한 상태에서 범법 행위를 하면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라도 한다면 술이 다 왼수지 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다보면서 그 법적 판단에 사람의 정이 들어가고 그만큼 형량을 감해주는 관습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술이 그 사람의 판단력과 자제력을 풀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지만 이것은 한국 사회에 술로 인해서 범죄를 자행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독려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술에 취해 일어날 수 있는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술 취함으로 인해서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것에 대한 엄중한 형량을 부과하는 것은 안전한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할 수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벌을 달게 받고 나중에 그 술버릇을 고칠 수 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채널을 통해서 앞으로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알코올리즘, 즉 알코올 의존성에 대한 문제를 우리 사회가 올바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WHO, 즉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일찍이 알코올리즘을 다음과 같이 정의 내렸습니다. It is clear that alcohol dependence is as much a disorder of the brain as any other neurological or psychiatric illness. 다시 말해서 알코올 의존성은 여타 신경정신과 질환처럼 뇌의 역기능에서 초래하는 질병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소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코올 의존성은 정신질환이라는 말이냐? 당장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다면 정신질환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대표적인 정신질환은 우리가 쉽게 듣고 있는 우울증, 불안증, 조울증, 경계선 장애, PTSD, 트라우마, 또는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조현병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증상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편견을 갖고 바라다보는 그런 시각이신지요? 미친 사람, 뭐 그런 거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신체적 질환에 걸릴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생각이 복잡하고 혼돈과 강박에 빠지면 그 생각의 과정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 기능에서 장애가 생겨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정상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지금은 좋은 약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서 치료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뇌질환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고 얽혀져 있는 생각의 미로에서 탈출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좋은 전문적 상담 치료가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병은 그렇게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로봇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 후 창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데 필수 조건입니다. 자, 다시 알코올 의존성으로 돌아가서요. 그렇다면 알코올 의존성 역시 뇌 질환의 한 종류이냐
라는 질문이죠. 예, 맞습니다. 사람이 오랜 세월 술을 즐기다 보면 우리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중 중요한 엔돌핀과 세로토닌 그리고 도파민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의 흐름에 장애를 가져오고 음주자의 뇌가 술이 없이는 그런 물질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술에 내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의 성격이 매우 우울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면서 또 술에 취하면 이성을 잃게 만드는 이 악순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참 이러니 어찌하겠습니까? 술 마시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또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되면 이제 엉뚱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술에 취하면 왜 엉뚱한 사람이 되냐 하면은 사람의 이성력과 판단력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은 사람의 되뇌가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되뇌가 술에 매우 취약합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제일 먼저 이 되뇌를 사정없이 취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주당들은 이유도 잘 모른 채 삶의 무대에서 혼동하며 점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초라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이곳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의학 분야에서 알코올 의존성을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환으로 법으로 지정하고요. 상담 치료와 또 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범법 행위를 한 사람은 법원에서 반드시 상담 치료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담 전문가의 그런 전문적 진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의존성의 정도가 있는지를 정확히 평가해서 적절한 상담과 또 법적 판결은 판결대로 이 사람의 형량을 부과하고 또 그렇지 않은 어떤 이들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집행유예와 보호 관찰로도 감옥에 있지 않고 집에서 외래 환자 치료를 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알코올 의존성의 치료는 음주자가 단순히 술을 절제하거나 마시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이제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 기분에서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수준으로 변화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습관적 음주운전이나 또는 술 취한 채 위중한 범죄 행위를 하였을 때 이를 그저 감금이나 구속을 통해서 사회화 격리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내면이 속사람이 변화되기는 참 어렵고 어떤 면에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속사람이 변할 수 있는 치료의 과정과 술은 이제 그 사람과 절대 맞지 않고 따라서 언제 어느 때라도 술을 통제하지 못하고 술을 마시게 되면 마시지 않은 기간이 설령 1년이 되었던 10년이 되었든 술 취한 후의 행동은 평생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오랜 세월 참고 인내했던 지난날의 잘못된 행동이 한순간 되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알코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그래서 술 취한 후의 범죄는 단지 형을 부과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을 알코올 의존의 심리로부터 완전히 회복시키는 과정을 국가가 제공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WHO에서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조두순이 12년 형기를 마치고 자기 집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갔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알코올 의존성이 제대로 치료되고 회복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가 언제 어느 때라도 술이 입에 들어갈 때 지금까지 참아왔던 변태적 성욕이 또다시 그를 절제시키지 못하고 끔찍한 성범죄로 그를 이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알코올 의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치료의 필요성을 사법제도에 도입해야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이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